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요, 한국의 성인 비만율이 2021년에 38.4%라고 하죠. 성인 3분의 1 이상이 비만인 건데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을지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정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정민입니다. 네, 저는 제2은 가정의학과라는 그런 병원에서 대표 원장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갱년기 비만 환자분들과 대사증후군의 비만 환자들의 주치의가 돼서 체중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요, 외국인들 이제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요새. 네. 근데 한국 사람 보기만 하면, 야,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날씬하냐? 맞아요. 뚱뚱한 사람 찾아볼 수가 없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그 비만이라는 게 이게 부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체지방량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비만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함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도 사실 생각해 보면 말랐지만 체지방량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만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는 서양 사람들 보기에는 덩치가 네. 작아서 네. 비만으로 안 보여질 뿐이지 의학적으로는 비만이 많다는 거죠. 네, 한 3분의 1 정도는 사실 비만의 기준에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진짜 살찐 사람들, 네. 그런 규모의 비만은 보기 힘들잖아요. 항상.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건강을 간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은데요. 네. 그 원장님도 혹시 다이어트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늘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나이가 한 살 먹을수록 체지방량은 800g이 는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40대 이후에는 예전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체지방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거든요. 1년에 800g, 거의 1kg 가까이? 맞아요.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이런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 선생님과 함께 비만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질문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럼 비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비만이라고 할까요? 네,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형적으로 살이 찐 건 비만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사실 비만은 체지방이 과도하게 이렇게 축적되었을 때 우리가 건강에 그게 해로운 수준을 이룰 때 이제 비만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이제 대한비만학회에서는 비만을 체질량 지수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비만이다. BMI라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리고 30 이상부터는 이제 고도 비만, 그리고 35 이상부터는 고도 비만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근육량이 많을 때는 좀 예외예요. 왜냐하면 총체중에 근육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비만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비만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 뭐 그렇게들 듣고 있는데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사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고 이제 전 세계가 비만은 질병이라고 이제 진단을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의사가 접근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병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아시겠지만 이제 비만이 생기면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도 다 비만이 원인이 되고요. 또 그런 만성 질환들이나 성인병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심뇌혈관 질환이나 그리고 암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강 상태입니다. 배만 볼록하게 나온 복부 비만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체중이 는 경우는 부종과 체지방이 같이 있을 경우가 많지. 부종이 붓는 거죠. 붓는 거예요. 물이 차는 건데, 근데 복부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내장 지방이나 그런 뭐 피하 지방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성 지방 수치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제 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살지 못할 때 노인분들이 이제 너무 마르셔서 뱃살이 없고 그러면 막 허리가 앞으로 꺾어지시잖아요. 꼬부랑 할머니. 네. 그 뱃살이 적당히 있어야 허리도 안 구부러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뱃살이 체지방으로 구성되면은 건강에는 위협이고요. 배가 근육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구부러지지 않도록 한다면 훨씬 더 건강하겠죠.
복부 비만을 특히 주의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복부 비만은 우리가 말랐는데 배만 나오신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돼요. 뭐 물론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말랐는데 배만 나온 분들이 왜 위험하냐면 본인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건강 관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만 이렇게 나온 마른 비만인 분들은 훨씬 더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건 체질입니까? 사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사람도 있고 네.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수와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태어날 때부터 수도 크고 이제 크기도 크고 해서 이제 대사율이 높지만 또 이 에너지 공장 수가 타고나기를 좀 적게 태어나면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먹어도 체중은 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수를 늘리고 크기를 늘리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공장을 네.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을 네, 에너지 공장을. 늘린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뒤에서 더 자세히 네.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벌써 질문이 막 들어와 있거든요. 네. 네, 요거 좀 여쭤볼게요. 그 미용적인 측면의 다이어트 말고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적정한 몸무게 유지하는 게 중요할 텐데 네. 날씬한데도 살 뺀다는 사람, 네. 한창 자랄 나이인데도 살 뺀다는 아들 딸들 맞아요.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으십니다. 네. 진짜 다이어트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실 그 중고등학생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사실 소화 비만이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소아과 학회에서도 소화 비만을 좀 더 주의 깊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보호자들이 이제 살찐 소아들을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이렇게 다 키로 간다 하고 이제 잘못된 상식으로 아이들의 시기를 조절하지 않고 체중이 자꾸 늘어나는데도 그냥 크면은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조숙증이나 불임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 검진들을 하거든요. 이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어렸을 때 비만이 그 불임이나 이런 것까지 이어진다고요? 그럼요. 요새는 굉장히 위험한 그 성조숙증이나 아니면 성장에도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체중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소아 검진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비만으로 진단이 되면 아유 이거 뭐 그냥 클 거야. 뭘 이런 걸 가지고 학교에서 예민하게 하지 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나 비만 전문의를 찾아서 소아 비만이 나중에 성조숙증이나 불임이나 이런 나중에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제 주변에 봐도 그렇고요. 다이어트 시도하다가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네.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게 단순히 의지 박약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의지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마음에 너무 상처가 돼요. 네. 사실은 이게 식욕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체중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뇌에서 배고프다 막 명령을 내리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 의지로 내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잘 맞추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체중이 줄면 그 조절된 뭐 그 방법들을 뭐 약이나 이런 걸 쓴다고 해도 끊어 나가는 방법을 써야 되고 또 어떤 분은 호르몬 균형에 문제가 있어서 네. 굶어도 계속 저장만 하는 체질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안 먹으면 몸은 더 생존에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호르몬이 이제 저장시켜 이런 호르몬만 네, 자꾸 나오고 나오게 되면 야 이거 태워버려 이런 맞아요. 호르몬은 안 나오고. 맞아요. 그런 네. 불균형이 있는 걸 모른 채 네. 그냥 내가 지금부터 30일 동안 열심히 안 먹고 운동해서 몇 킬로를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 몸이 동물이기 때문에 네. 생존에 더 불리해지면 호르몬 균형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악순환으로 가서 살이 안 빠지게 돼서 이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체중빵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다이어트 됩니다. 시작할 때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비만은 질병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이어트 방법이 시중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네. 뭐 제가 어디서 봤는데 20세기 이후 등장한 다이어트 방법만 해도 수만 가지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게
그게 내가 나에게 맞는 원인을 밝히지 않고 다이어트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수십 가지가 나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왜 체지방이 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먼저 찾고 다이어트를 하면 그건 성공인데 누가 얼마를 뺐더라 저 그렇죠. 다이어트가 그러면 무작정 그걸 따라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데. 맞아요. 사람은 다 다르고 체지방이 늘고 체지방이 줄지 않는 환경은 다 다른데 네. 그거를 저 사람이 저렇게 뺐다고 해서 나도 마치 숫자 놀이를 하듯이 예. 10kg 감량, 7kg 감량 이런 식의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거. 맞습니다. 네. 그런 말이죠. 저탄고지라는 거 있잖아요. 네.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오히려 먹어라. 네, 네,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이제 논문이 많이 나와 있고 체지방을 분해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식이요법이라고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탄을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고지는 정말 좋은 지방을 잘 섭취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적게 먹는 거야 뭐 어렵지 좋다. 네. 문제가 아니다. 네. 아, 고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환자분들한테 고지보다는 그냥 저탄을 먼저 하자라고 네. 얘기해. 그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예. 먹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고지는 예를 들어 트랜스 지방 같은 걸 먹게 되면 오히려 체지방이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나 네. 뭐 버터, 코코넛 같은 지방만 먹으실 수 있다면 고지까지 하시면 좋고요. 예. 저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살은 결국 이제 체지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체지방은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섭취됐을 때 간에서 그걸 다 분해하지 못하면 이제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방을 먹어서 지방이 살에 지방이 생기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어서 그게 지방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간에서 네. 분해를 다 못하면.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수록 간에서 분해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니까 저장하는 지방량이 줄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탄고지를 하는 이유가 그거고 나이가 들수록은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간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은 양의 탄수화물도 이제 분해를 잘 못하니까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저탄고지를 하는데 고지의 그 지방을 식물성 지방 먹으면 괜찮아요. 육류보다 좋겠죠. 네, 근데 육류도 좋지만 식물성 중에서도 또 너무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이런 식물성 오일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지는 조금 주치하고 상의를 해서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해서 먹고 저탄은 집에서 지금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저탄을 위주로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은 어떻습니까? 저도 간헐적 단식 꽤 오래 했거든요. 네.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고 효과도 높아요.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점심에 국수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국수 한 그릇이 분해되는 데까지 한 6시간 걸린다고 하면 그 6시간 안에 만약에 또 다른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간이 이제 일이 두 가지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나머지 들어온 걸 지방으로 저장해 버려요. 예. 이제 나는 못하겠다. 예. 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해주면 국수를 한 그릇 먹고 한 6시간, 8시간 그냥 아무것도 안 먹는 네. 시간을 주면 간이 그 시간 동안 좀 일을 다 끝낼 수 있잖아요. 네. 아까 뭐 그러면은 체지방으로 저장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은 뭐 14시간, 16시간 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14시간, 16시간 하는 거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왜냐면은 이제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하는 살찐 호르몬이 아예 안 나와 버리니까. 근데 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폭식을 해요. 그렇게 너무 장시간 배가 다이어트를 고파지니까. 하면. 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는 그냥 식사를 한 끼 하셨으면 한 8시간, 뭐 7시간 요 정도 그냥 쭉 좀 단식하고 또 그 다음 끼니를 적당히 먹고 또 조금 쭉 단식하게 수시로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한 뭐 밥 먹고 과일 먹고 과일 먹고 빵 먹고 빵 먹고 다시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왜 점심시간 12시로 고정이냐. 네. 외국은 안 그런데 뭐 1시도 있고 맞아요. 뭐 2시도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우리는 퇴근 시간이 사람보다 늦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저녁까지가 너무 시간이 길고 아침 먹고 점심까지가 너무 짧다. 맞아요.
그게 참 저도 궁금한데,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삼시세끼라고 하는 게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의 강도가 높고 하루 종일 농사 짓는 동안에는 뭘 못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먹는 건데 지금 현대인은 사실 그때만큼 노동의 안 강도가 하죠. 높지도 예. 않고 간헐적으로 음식이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거는 좀 과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네. 조금 줄이는 거를 항상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요. 아유 간헐적 단식 그거 별로 좋지 않아. 하루 네. 세끼 꼭 먹어. 네. 그 대신 간직하지 말고. 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방법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간헐적 단식 기간이 길어야만 체지방이 분해되고 살이 좀 빠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물만 마시면서 아주 독하게 이게 막 며칠씩 굶는 거 있잖아요. 물 다이어트인가요? 네. 이건 뭡니까 이거 얘기됩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부종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분 섭취만 딱 하고 그 소금 섭취를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부어있던 물들이 빠지고 그리고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삼투압이 낮아지면서 몸이 네. 가벼워지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평생 하실 수 있으면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몸은 적당량의 나트륨이 빠지면 더 이상 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소금기는 우리 몸의 생존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을 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체지방이 빠지는 방법은 전혀 아니에요. 이러다 아. 보니까 4, 5일 물만 먹다가 다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지금 굶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저장을 하려고 예. 음식을 더 많이 저장하는 몸의 상태로 바뀌면서 요요가 더 자주 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물 다이어트는 이제 몸에 붓기만 조금 빼주는 네. 것이 체지방은 절대 관계가 없는 거군요. 네, 전혀. 네. 뭐 예를 들어서 빈혈, 네. 골다공증, 뭐 뇌기능 저하, 네. 뭐 이런 부작용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사실은 부종이 빠지는 게 소금기가 빠지니까 우리 몸에 물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혈관의 압력들도 다 낮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혈압이 있는 환자들도 혈압을 좀 줄이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아.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거나 네. 또는 이제 뭐 이명이나 이석증 같은 혈액순환 장애도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물을 마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물 다이어트는 괜찮지만 네. 한 뭐 6일, 7일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넘게 아무런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물만 마시는 다이어트는 굉장히 위험하고 미세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다 뭐 비타민이나 네. 미네랄 이런 것도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들어오면 이제 에너지 공장 수까지 더 줄어드니까 악순환으로 가는 방법이죠. 네. 네, 이거는 사하나 이하나님 질문인데요. 요즘 혈당 다이어트라는 게 유행이라던데요. 어떤 방법인지 또 이게 효과가 검증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해주셨어요? 요새 되게 전 세계적으로 혈당 다이어트가 유행인데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하루 종일 전반적으로 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혈당이 140에서 150 이상으로 뭘 먹고 올라가면 살이 찌게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면 인슐린 호르몬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초콜릿을 먹으면 혈당이 200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살찌게 하는 호르몬은 그거에 맞춰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살찌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체지방이 더 많이 증가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계속 그런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 않는 혈당 수치를 자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혈당 다이어트거든요. 네. 그래서 먹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기계들도 있어요. 그래서 먹어보면은 뭐 혈당이 110, 120 이 정도에 올라가서 끝나는 게 있고 갑자기 팍 뛰면서 과일은 특히 많이 오르거든요. 뭐 네. 170, 180까지 뛴다 이러면 나는 지금 살찌는 호르몬이 몸에서 나왔구나. 살이 지금은 절대 빠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식단을 고를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혈당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네. 그 대부분의 음식물의 그
당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수치를 다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환자분들한테 이게 너무 다이어트들이 다 숫자에 연연을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올릴 수 있는 당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뭐 과일이나 뭐 탕후루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뭐 네. 누가 봐도 올릴 것들 뭐 빵 부드러운 거 이런 것들 국수 뭐 네. 냉면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당이 높은 거거든요. 냉면. 그래서 그런 것들만 10번 먹을 거 5번만 줄이고 그냥 이렇게 가셔야지 얘는 130이니까 내가 이건 먹고 이렇게는 좀 힘들죠. 장기적으로 하기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혈당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아까 무슨 장비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봐도 당이 많이 오르겠다 싶은 그런 간식류들만 줄이셔도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런 방법은 뭐 대부분의 사람한테 좀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네, 네. 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혈당 다이어트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근데 이제 특히 그 혈당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너무 저혈당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 분들은 뭐 또 주치가 있으실 테니까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 가는 저녁길 서도원입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정민 원장과 비만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여름 휴가철 앞두고 몇 주 안에 단기간에 살 확 뺄 거야 나 맞아요. 비키니 입어야 돼 뭐 등등 그런 분들이 있는데 급하게 살 빼면 그만큼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우리 몸이 되게 생존에 불리해지면 저장하려고 하는 몸의 환경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시기에 칼로리를 낮추고 막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내가 왜 이렇게 생존에 불리해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호르몬이나 모든 대사들이 저장하려는 환경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음식이 적게 들어오니까 부종도 좀 빠지고 약간 간헐적 단식도 되니까 체지방이 분해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급격하게 생존에 불리함을 느끼게 하는 그 굉장히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는 요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이요 맞아요. 기상이야 네. 막 축적해 막 네, 그러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고 며칠을 더 안 먹고 하다 보면은 이제 안 빠지는 순간이 오고 오히려 지방이 들고 물이 차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생존에 불리하니까 모든 걸 다 저장하려는 순간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요 현상의 본질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지나치거나 급격하거나 잘못된 다이어트 때문에 맞아요. 몸이 비상 상황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한 거다. 네, 그러면 이 과도한 다이어트를 네. 반복적으로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럼 뭐 암도 유발된다면서요? 그럼요. 이 과도한 다이어트를 이렇게 극도의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활성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네, 되게 많이 네. 나와요. 아. 그러니까 엔진이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연기를 몸에서 내고 있는데 이제 목표 체중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몇 달을 걸쳐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온몸이 활성산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또 항산화제는 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모든 병의 근원이 활성산소거든요. 네. 그래서 암이나 뭐 뇌혈관 질환이나 뭐 면역 질환, 치매 이런 퇴행성 질환 모든 게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엔드값은 병이 와요. 그래서 건강하려고 시작한 다이어트인데 이게 오히려 몸에 영향이 나쁘게 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시작하시기 전에는 주치의와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면 그 활성산소 지나치게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마구잡이로 하면 안 활성산소 돼요. 이게 뭐 마구 나온다. 네. 예. 그리고 체질 자체가 살 빼기 어려운 체질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이 활성산소가 많으면 더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같은 당이 들어와도 더 분해를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은 환경이 되면은 가면 갈수록 다이어트를 해봐야 더 안 된다. 그리고 간의 능력도 더 떨어져서 같은 양의 국수를 먹어도 이제는 다 살로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그릇된 속설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 최정민 원장님과 함께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 OX 문제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떠도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께서 OX 팻말로 네. 정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1번. 밥보다 식이섬유,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O입니다. 네. 네. 사실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간이 일을 많이 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간이 일을 하는 건 단백질, 식이섬유는 얘는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탄수화물이 문제지. 네, 간은 항상 탄수화물을 문제로 생각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먼저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들을 풍부하게 먹어서 배를 부르게 한 다음에 간이 일을 하는 걸 먹으면 아무래도 양이 좀 적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공기 먹을 걸 반 공기만 먹으니까 간이 인식하는 건 사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앞에서 먹었던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이 적어지니까 체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겠죠. 그래서 네. 다이어트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질문. 탄수화물 빼고 말이죠. 네. 여기서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짜면 어떤가요? 과일은 탄수화물이에요. 과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요새는 당도를 너무 높여놨어요. 네. 그래서 과일은 정말 밥보다 더 위험하다. 요즘 과일이 옛날 걸보다 훨씬 달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이런 비타민도 충분치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마치 과일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 다이어트 한다고 수박 다이어트, 뭐 사과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지금은 하시는 건 절대 문제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아침을 굶는 게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X입니다. X. 예. 사실 아침 자체를 굶는 게 뭐 효과가 있고 없고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탄수화물 식단 후에 얼마나 긴 시간 공복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을 굶고 점심 때 탄수화물 먹고 저녁 때까지 또 탄수화물 줄이고 뭐 이런 식이 더 중요한 거지. 아침에 쫄쫄 굶고 점심에는 짜장면 먹고 저녁에는 네. 탕수육 먹고 이런다고 해서 아침을 굶는 게 다이어트 효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침에 뭐 베이컨이나 계란 같은 단백질류를 좀 드시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과식하지 않도록 한 7, 8시간 후에 뭘 좀 더 드시고 이런 식이 훨씬 더 유리해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이어트 할 때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식품의 칼로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네, 이거 이미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X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칼로리에 고기랑 뭐 파프리카랑 뭐 이런 양배추 같은 것들을 뭐 500kcal 먹는 것과 컵라면 500kcal 먹는 거는 혁연히 차이가 완전히 나거든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런 식의 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제 탄수화물만 먹게 되면 간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살찌는 체질로 예. 변하는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다이어트예요. 칼로리 다이어트는. 네. 그래서 칼로리보다는 질이 되게 중요하고 인슐린 호르몬을 건드리는 이런 단당류들을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부터 선생님께서 그 다이어트를 자꾸 숫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바로 맞아요.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저지방이나 제로 칼로리, 무설탕 식품 이런 것이 다이어트에 좋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것도 잘못된 아니에요.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라 뭐 사실 저지방은 지방이 어느 정도 좋은 지방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다르죠. 수 있지만 이 무설탕 제로 칼로리 뭐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요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네. 심지어 뭐 주류 중에서도 이제 제로로 나오는 예. 것들도 많은데 사실 여기 안에도 솔비톨이나 다른 당들이 있어요. 어떤 슈가가 안 들어갔다는 거지. 네. 결국은 우리 몸이 인식하는 당의 화학 구조는 다른 물질이라도 똑같이 인식을 하거든요. 결국은 아세틸코에로 분해돼서 그 물질은 다 똑같아져요. 무설탕이라고 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이 안 들어갔다는 네, 근데 거지. 뒤에 보시면 옥수수 과당이라든지 제 뒤에 보면 화학적인 정답이에요. 당분이라든지 이런 거 맞아요. 많이 대신 집어넣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어떻게든 슈가를 빼려고 애를 쓰신 거니까. 아니죠. 이게 더 네. 싸잖아요. 사탕수수 설탕이 비싸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줄 알고 이것만 또 너무 많이 드세요. 하루 종일 그냥 뭐 제로 사이다, 제로 뭐 콜라. 제로 콜라 이러면은 다이어트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네. 다섯 번째. 식사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네, X. 아닙니까? 네, 사실 이건 옳고 그름보다는 물 때문에 좀 덜 먹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마시고 안 마시고의 차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내가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제 나트륨이 많으면 제가 왜 몸이 붓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 킬로그램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맑은 물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 이제 소금이 희석되니까 네. 몸에서 물을 저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종이 좀 덜 할 수 있어요. 이런 예. 맹물들을 많이 먹으면 몸이 짜지면 우리 몸은 부종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을 미리 많이 먹으면 몸이 좀 덜 짜지잖아요. 네. 그러면 부종을 만들지 않으니까 체중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체지방을 감량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저도 들려주셔서 100번씩 얘기하고 있어요. 자, 6번째. 네. 뱃살을 빼는데 윗몸 일으키가 효과가 있다.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살은요 근육이 적은 쪽으로 자꾸 포지셔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나 뭐 팔뚝 밑이나 뭐 엉덩이 위나 이런 근육이 좀 적은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복부의 근육을 좀 만들어 놓으면 지방이 배치되는 게 복부 예. 쪽으로 안 가고 저희 근육이 계시네. 피해야지. 약간 그런- 저희 가면 안 되겠다. 이래. 그리고 약간 또 복부 근육 자체가 지방이 쌓인 걸 예방하는데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뱃살을 뺀다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열심히 설명한 이 식이요법들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윗몸 일으키기만 한다고 해서 뱃살을 빼는데 효과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살찌는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돼. 네, 그래서 당류를 좀 줄이면서 이제 윗몸 일으키를 하면 그 부위가 좀 빠지고 다시 안 찌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정 부위 감량법이 있을까요? 사실 특정 부위 감량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체질량을 줄이고 체지방을 줄이는 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 건강이잖아요. 네. 그 특정 부위를 줄인다는 건 결국 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체지방을 줄이고 내가 어떤 특정 부위를 조금 더 예쁘게 싶다 하면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네. 그 부위의 특정 지방을 빼겠다고 시술을 하는 것도 뭐 하시는 선생님들도 좋지만 이렇게 체지방을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미용에 도움을 받는 게 건강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편법은 안 좋군요. 네. 자, 7번째. 사우나 등으로 땀을 빼는 것도 체중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건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습니다. 반반입니까? 네.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이제 체지방의 감량이니까 이제 이건 되는데 체중은 사실 좀 줄 수는 있어요. 사우나로. 네, 사우나로. 왜냐하면 체중은 부종의 감량도 체중의 감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사우나나 이제 뜨거운 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삼투압이 높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물이 빠진다. 네, 물이 빠져나가요. 밖에 물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체중은 조금 줄겠네. 체중은 줄죠. 그렇게 해서 이제 땀으로 빠지고 하면은 몸이 이제 삼투압이 좀 낮아지니까 부종이 빠지게 되는데 비계는 안 빠진다. 비계는 안 빠져요.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땀 빼겠다고 1시간씩 있다가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더 큰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량의 이제 반신욕이나 사우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좋지만 체중을 몇 킬로까지 빼겠다고 그렇게 매일매일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네, 잘 들으셨죠, 청취자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말이죠. 다이어트 할 때 식사량이나 식사 횟수는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식사 횟수는 탄수화물 횟수는 최소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먹었으면 예를 들어 저희가 오늘 끝나고 빵을 먹었으면 한 8시간 동안은 탄수화물은 드시지 않고 네. 대신에 그 사이에 배고플 때는 이제 단백질 육포나 오징어나 네. 김이나 아니면 고기를 좀 구워 먹던지 예. 이런 버섯, 치즈 이런 것들로 이제 중간중간 간식을 먹는 게 좋고 또 만약에 이렇게 또 참다 밤 돼서 터지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야식. 맞아요. 야식이 사실 왜 안 좋냐면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이 올라가거든요. 이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면 몸은 이제 저장하고 쉬고 에너지 대사를 하지 않는 몸의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갑자기 칼로리가 들어오면 전부 저장. 전부 저장을 하고 창고로 보내. 네, 그
잠도 일하기 싫잖아요. 자는데 왜 야근을 시켜요. 그러니까 간도 예전에 낮에 하던 일보다 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밤새도록 지방으로 저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에 먹는 건 같은 칼로리여도 같은 양이어도 살이 훨씬 더 많이 찝니다. 자, 그리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 인사들이 썼다는 뭐 다이어트 약, 네. 뭐 주사제, 네. 뭐 이런 것들 어떤가요? 부작용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최근에 뭐 위고비 뭐 이런 것들 뭐 주사, 주사 약들. 약제들 뭐 하도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그 비만 치료제는 계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네. 다이어트 약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음식으로 기분을 보상하지 않게끔 하는 기존의 약이 있고요. 폭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존의 약이 있고, 그다음에 포만감을 유지하게 하는 기존의 약이 있고, 이게 네.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네. 그래서 주치의가 이 사람이 정말 섭식 장애가 있어서 네. 이런 그 비만 치료제를 쓰면서까지라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폭식하고 토하고 뭐 음식으로 자꾸만 그렇겠죠. 기분을 보상하게 돼서 내가 컨트롤을 못하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호르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처방약이 필요하거든요. 의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계열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쓰는 건 사실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판단하에 쓰는 게 좋지만, 무턱대고 종류대로 한꺼번에 그냥 살부터 빼겠다고 쓰게 되면은 우선은 향정신성 약물들이 많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고 두근거릴 수 있고, 그다음에 막 대사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끊고 나면 섭식 장애가 오히려 더 생기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배에 맞는 주사제제들 요새 유행하는 그런 그렇죠. 것들은 위장 장애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변비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 장의 상태에 따라서 네.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야, 내가 이 저 배나 맞는 주사에 해봤더니 효과 있더라. 너도 한번 해봐라. 네.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요, 그건 큰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네.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기전에 네. 약이 필요한 분이 예,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들 네. 진짜 효과가 있나요? 사실 다이어트 보조제들을 먹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식이요법과 이런 걸 같이 하면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많아요. 예를 들어 좋은 일 다 하면서 네, 이렇게 에, 서포트를 하는 네. 거지, 맛있게 먹고 보조제 먹고 없었던 일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조제는 세상에 없어요. 라면 먹고 냉면 먹고 네, 뭐 탄수화물 보조제 정통 먹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런 약은 없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공복이 길면 활성산소가 나오니까 네. 활성산소를 좀 보조제가 없애준다거나. 체지방을 분해준다고 광고하는 보조제도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성분들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영양 성분들도 있어요. 뭐 네. 카테킨이나 이런 것들이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그거는 체지방이 안 쌓이게 되는 내 몸의 환경일 때 먹어야 체지방이 분해되지. 네. 지금 국수 먹어서 이미 저장되고 있는데 걔가 들어왔다고 저장된 지방이 빠지진 않으니까요. 네. 그냥 어디까지나 보조제. 알겠습니다. 자, 5589님 질문인데요.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안에 식사를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런 간헐적 다이어트잖아요. 물론 도움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헐적 다이어트의 가장 큰 중요 사항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당뇨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수분 섭취는 하고, 음식을 섭취하실 때 양질의 음식을 잘 선택해서 드셔야 네. 체지방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이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겠어 하고 짜장면이나 뭐 그런 것들, 뭐 음주 이런 거를 하면 간헐적 단식이 의미가 없어요. 음주. 2468님 질문인데요. 안주 안 먹고 술만 마시면 살이 덜 찔까요? 네, 술도 사실 알코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도 결국 당이거든요. 칼로리가, 네. 당이죠. 당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간이요, 약간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얘가 일거리로 생각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음주가 들어오면 얘한테는 가장 큰 일거리예요.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되게 독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만사를 제쳐놓고 음주부터 이제 분해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조금의 당이 들어와도 얘는 그 일을 안 할 거잖아요. 다른 탄수화물은 제껴놓고 이제 술만 술부터 빨리. 빨리 분해를 해서 네. 내 몸이 건강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먹은 볶음밥이나 뭐 냉면이나 음주에 먹는 모든 탄수화물들은 간이 아예 일을 안 하고 전부 지방으로 뱃살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허벅지 살로. 네, 왜냐면 간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네. 음주처럼 중요한 걸 분해해야 하는데. 네, 내드린 퀴즈 정답과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식이요법으로 한때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원래 체중으로 급속하게 복귀하거나
그 이상으로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3번 요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고요. 세 분 선정했습니다. 3305, 4806, 2919. 네, 세 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최정민 원장님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비만과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마무리 꿀팁 하나만 주시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그냥 정말 건강을 목표로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제 건강 관리를 먼저 체크를 하고 내가 어떤 원인으로 체중이 늘었는지를 주치의와 한 번은 상의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내가 특별히 병이 없고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이지만 네. 살이 찐 원인이나 이런 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가 혼자 되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뭐 이것저것 골라서 하는 거보다 위험하다는 거죠. 정말 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나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나의 건강을 향해서 가는 다이어트인지 나의 건강에 반대로 가는 다이어트인지를 꼭 전문가와 의논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다이어트도 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다더라 이런 데 흔들리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걸 꼭 잘 찾으셔서 올여름 다이어트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정민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